눈앞에 이 남자, 요리계 출신은 아니었지만 미식 세계의 절반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악명 높은 까다로운 미각. 평범한 음식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루 총재의 호텔 인수 기준은 언제나 냉혹했고 첫 번째 관문은 반드시 음식이었습니다. 그가 단 한마디 맛없다고 판정하면 이미 합의된 인수가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해 인수 떨랭 리스트에 올라 있었죠. 정교한 웰링턴 비프, 바삭하게 구운 베이컨 피시, 달콤한 베리 푸딩까지 한 입맛 보고는 죄다 쓰레기통으로 주방 전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인수가 무산될 위기, 젊은 여요리사 샤오구가 이 까다로운 임무를 자청했습니다. 남은 20분, 레드와인을 베이스로 산초와 레몬을 더해 독창적인 풍미를 빚어냈습니다. 그렇게 전무후무한 마녀수프 파스타가 탄생했습니다. 예상대로 루 총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작은 주방에 이런 고수가 있었다니 하고요. 한 입 또 한 입 접시를 핫하네듯 비워가며 샤오구의 솜씨에 감탄한 나머지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샤오구의 신의 한 수 덕분에 루 총재는 떠날 생각을 접고 특별히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루 총재는 또다시 난제를 던졌습니다. 달걀, 단어 하나요? 하지만 이 정도는 샤오구에게 걸림돌도 아니었습니다. 달걀 구름 오므레프, 아보카도 노른자, 날달걀 캐비아를 연달아 내오며 다채롭고 중복 없이 선보였죠. 루 총재는 먹을수록 신이 났고 하루 종일 달걀 요리만 즐겼습니다. 저녁 평범해 보이는 흰달걸이 올라왔는데 잘라보니 안에는 짙은 먹물이 가득했습니다. 루 총재는 바로 직감했죠. 먹물은 오징어가 위기에 처할 때만 뽑는 것. 이 요리사는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쪽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경할 만한 상대입니다. 샤오구는 쪽지를 품에 살며시 접으며 이 손님만큼은 자신을 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루 총재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그는 또 다른 열린 문제를 던졌습니다. 주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자유로운 주제 앞에서도 샤오구는 자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말을 살며시 담아 루 총재라면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마침내 올라온 것은 프렌치 양갈비였습니다. 양갈비 표면에는 은은한 향의 말차가 곱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루 총재는 깊이 만족했고 신비로운 요리사를 직접 만나고 싶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샤오구는 총재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 허겁지겁 남자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루 총재는 결국 그녀를 잡아냈고 그 첫 마디는 이것이었죠. 왜 또 당신이야? 두 사람엔 사연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루 총재는 상하이에 막 도착해 목표 호텔 실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열쇠로 그의 고급차를 긁고 있었습니다. 보닛 위에 새겨진 나쁜 놈들 세 글자가 눈을 찔렀습니다. 즉시 증거를 찍고 신고하려 했지만 상대에게 되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샤오구는 바람피운 남자에게 복수하려던 친구를 돕다가 루 총재의 차를 그 남자 차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팽팽히 맞서는 그때 샤오구의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왜 차를 안 긁었어? 잘못 간 거 아니야? 2층이라고 했잖아. 2층. 어디 간 거야? 그제야 실수를 깨달은 샤오구 간곡히 빌자 루 총재는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서번호를 남기고 샤오구의 사진을 증거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마주칠 일 없다 여겼건만. 설마 그 덜렁대는 여자가 자신의 호텔 요리사일 줄이야. 다른 요리사와 달리 샤오구는 요리할 때마다 남다른 재치가 넘쳤습니다. 식재료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다 문득 아이디어를 떠올리곤 했죠. 그 아이디어는 냄비 속에서 훌륭한 요리로 피어났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란 그녀에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날 루 총재가 호텔에 도착해 경영 상황과 주변 환경을 둘러본 후 여느 때처럼 식사 품평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전체가 총력을 쏟아 대표 메뉴란 메뉴는 죄다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오직 이 큰 손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루 총재는 악명 높은 미식가, 그의 혀는 어떤 신문관보다 날카로웠고 주방엔 영감이 없어 요리마다 판에 박혀 있었습니다. 10여 가지 요리가 차례로 올라왔지만
단 하나도 통과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굳어가자 담당자 샤오양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은밀히 모든 희망을 샤오구에게 걸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침착하게 반려된 요리들과 손님의 심리를 분석한 샤오구는 단 20분 만에 독창적인 마녀 수프를 내놓았습니다. 로 총재가 맛보자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이 수프가 여성의 손에서 나왔음을 직감하더니 재료까지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 순간 요리사와 미식가 사이에 묘한 공명이 일었습니다. 수프를 깨끗이 비운 루 총재는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 하나뿐인 그 수프 덕분에 루 총재는 이후 모든 일정을 미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 요리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앞으로요? 안 떠나시는 건가요? 일정 연기.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 루 총재는 결국 캐리어에서 컵라면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컵라면 한 그릇이 화근이 됐습니다. 황당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고 마침내 밝혀진 배우의 주인공은 낮에 그를 놀라게도 짜증나게도 했던 샤오구였습니다. 알고 보니 샤오구는 호텔 담당자와 비밀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녀 체형이 바삐나다며 그날 아침 이별을 통보했던 것이죠. 주방 전체가 루 총재 잡기에 들떠 있을 때 샤오구만은 혼자 옥상에 올라 술로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술 기운의 비틀 그대로 테라스 아래로 굴러떠져졌습니다. 루 총재는 만취한 여자가 사고라도 쳐 스캔들이 날까 걱정돼 급히 옆방으로 부축하러 갔는데 샤오구는 그를 보자마자 눈을 빨개며 다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울면서 자신이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을 만큼 못생겼냐고 물었습니다. 루 총재의 말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못생겼지. 못생긴 게 슬픈 게 아니야. 슬픈 건 충분히 못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특출나게 못생기거나 특출나게 예쁘거나 그건 최소한 특별하잖아. 당신처럼 그냥 평범하게 못생긴 건 그냥 평범한 거야. 샤오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간신히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닿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바닥에 고자 떠더졌습니다. 이 광경을 마주한 노 총재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프런트에 10번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샤오구를 캐리어에 밀어넣고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래층 직원들은 혼비백산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루 총재는 황당하게 경찰서 신세를 졌습니다. 오해가 풀려났지만 그 뒤로 루 총재는 샤오구만 보면 트라우마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날의 재앙들이 플래시백으로 스쳤습니다. 샤오구가 친구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하러 찾아가도 그는 한사코 거리를 뒀습니다. 다음 날 호텔 정원에서 샤오구는 아이들을 위해 나뭇가지에 걸린 우산을 찾아주다가 그만 말벌집을 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샤오구도 허둥대며 쫓아갔는데 등 뒤로 말벌떼가 따라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외문분단을 이끌고 연못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던 루 총재에게 돌진했습니다. 물러설 곳 없어진 샤오구는 다급하게 우산으로 멀리를 가렸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루 총재는 얼굴 반쪽이 빵빵하게 쏘이고 말았습니다. 또 이 여자를 확인한 루 총재는 드디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는 샤오구가 호텔 직원임을 확신하고 자기 방어 차원에서 경보 기능이 달린 시계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50m 이내로 접근하면 알람이 울리는 시계였죠. 루 총재는 모두 앞에서 단단히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주치면 반드시 호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요. 이를 처리한 루 총재는 개인실로 돌아와 신비로운 여요리사가 다시 미각을 채워주길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달걀을 주재료로 한 창의 요리였습니다. 평범한 식재료로 꽃을 피워내는 여요리사에게 이 정도 도전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샤오구는 점심부터 황혼까지 매달려 달걀 요리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루 총재는 먹으면서 이 요리사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샤오구는 그 사이 루 총재가 자신이 피하던 사장님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주방으로 찾아오리란 걸 알자 첫 반응은 도망. 허겁지겁 남자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맺혔습니다. 허둥대는 모습이 단서가 됐는지 루 총재는 발자국을 따라 결국 그녀를 딱 잡아냈습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이 있는 건데? 처음엔 루 총재도 그녀를 그저 귀찮은 말썽꾼으로만 여겼습니다.
요리사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죠. 그런데 그녀에게서 익숙한 음식 향기가 풍겨오더니 화장실 구석에 요리사 제복을 발견하고서야 직감이 왔습니다. 하지만 루총재는 모른 채 하며 일부러 그녀가 일하는 시간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벌인지 시험인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요. 루총재의 협박 이후 샤오군은 사람만 보면 숨고 싶었고 갑작스러운 경보 소리에 번번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어설프고 당황한 모습에 루총재는 어느새 눈을 떼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 처음 보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샤오군은 상대가 이미 자신을 알아챘을지 모른다 느꼈고 루총재도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샤오구가 주방에서 케이크를 만들 때 그는 시계 위치를 따라 그곳으로 왔습니다. 차를 긁은 건 내 곁에 다가오려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매번 만남이 다 우연이었고요. 사실 여러 날 음식으로 교감하며 루 총재의 마음속에는 이미 조용히 호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샤오군은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한 접시로 그와 무언의 대화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이 파장의 공명이 요즘 그에게 가장 진실된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기계로 키워진 그는 이 설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깊은 밤, 샤오구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맛보려는 순간 오랫동안 잊었던 행복한 표정이 얼굴에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급한 전화벨이 그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전화 너머엔 아버지, 상하이에서 지체하지 말고 얼른 해외로 가서 다른 호텔 인수권을 처리하라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루충재는 기계적으로 응답했고 방금 전의 미소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즐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리를 주문하려 했더니 샤오구가 휴가를 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루총재는 신선한 식재료를 한 봉지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병가라더군요. 강아지가 아파서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문병. 문이 열린 순간 그의 혐오감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샤오구의 집은 바람에 뒤집힌 창고처럼 어수선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흩어진 옷가지들. 이 어지러운 일상은 루총재의 빈틈없는 삶과 극명히 대비됐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좁은 방에 변변한 식탁 하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밥 문제는 해결해야 했기에 국 참고 직접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샤오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를 차려 함께 식사하자 청하자 루총재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식사는 아주 사적인 일이며 하등 동물이나 무리지어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말, 마치 보이지 않는 벽 같았습니다. 사실 루총재가 그렇게 된 데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를 후계자의 틀에 맞춰 다듬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은 한 번도 없었죠. 고독은 뿌리 깊은 습관처럼 식사를 혼자만의 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 안 곳곳을 거침없이 지적했습니다. 커튼이 빛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 정리가 엉망이다. 하지만 샤오구의 한마디에 급소를 찔렸습니다. 더 많이 햇빛을 보고 싶다는 말이었죠. 낮엔 호텔에서 바쁘게 보내니 저녁에나 겨우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그녀였습니다. 음식을 더 드릴까 살며시 묻는 순간 그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는 밤새 뒤척이던 루총재가 이 어수선한 작은 방의 낡은 소파에서 고이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틈만 나면 샤오구의 집에 와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심지어 캐리어까지 맡겨두며 임시객실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여기서만 이렇게 잘 자는지를요. 어쩌면 여기서만은 비즈니스의 소음에서 벗어나 음식이 만들어낸 고요한 세계에 잠길 수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어느 오후 평소보다 늦게 잠을 깬 루총재는 샤오구가 줄곧 말하던 노을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황금빛이 창가를 물들이며 가슴을 흔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은 보거 요리였습니다. 샤오구는 루총재의 맞은편에 자리 잡았고 루총재도 여느 때처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던 중 루총재는 어린 시절 기르던 강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 강아지가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고요. 그 담담한 말 속에 그가 숨겨온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샤오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늘 냉담했던 이 남자가 애토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제를 바꾸려던 찰나 보거 손질이 잘못됐는지 두 사람은 동시에 환각에 빠졌습니다. 좁은 방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둘은 작은 우산 하나를 소파에서 함께 받아쓰다가 눈 깜짝할 새 길거리에 서 있었고 행인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빗줄기가 그들의 목소리에 따라 세졌다 약해졌다 했습니다. 장면은 버스 안으로 전환됐습니다. 환각이 걷히고 나서 노총재는 미망하고 난처한 표정으로 우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서로의 차가운 손이 맞닿았습니다. 샤오군은 본능적으로 생강콜라를 끓여 따뜻하게 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뜻밖의 다정함에 루총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아예 체면을 내려놓고 샤오구와 함께 장난을 쳤습니다. 둘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손목의 경보시계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샤오구는 완전히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녀는 우산 손잡이를 들하여 삼아 어설프게 루총재의 멀리와 수염을 말려주려 했습니다. 그 장난을 바라보던 루총재는 다정하게 웃으며 조용히 고마워요 라 했습니다. 헤어질 때 루총재는 샤오구를 배웅한 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그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 호텔 전반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하고 국제팀을 도입하며 미슐랭 3스타 셰프까지 영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샤오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요즘 루총재가 왜 오지 않는지 꼼꼼해 안달이 났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거녀는 친구에게 미인계를 부탁해 루총재의 상하이 다른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자신 외에 루총재 곁에 전담여 요리사 즈링 언니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즈링이 루총재를 위해 7년째 요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샤오구는 질투심이 솟구쳤습니다. 자신이 그와 유일하게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즈링이 휴가일 때의 대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 돌아서려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마녀 수프가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즈링 언니가 그 수프를 그대로 재현해 올렸습니다. 루총재가 그 맛을 그리워했던 것이죠. 그 장면이 샤오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신이 직접 구상했던 그 수프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그에게 전달됐습니다. 배신감이 순식간에 그녀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든 다정함은 두 강가로 나뉜 듯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루총재가 샤오구를 포함한 팀 전체를 해고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어쩔 줄 몰라 멍하니 있는 샤오구 앞에 루총재가 일부러 그녀를 찾아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주방 구석진 곳으로 물러섰고 샤오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냉철한 해고를 질책했습니다. 수년간의 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다고요? 루총재는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사업은 수요와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 감정 따위는 없다고요. 이건 모두 일일 뿐이라고. 샤오구는 더 몰아붙였습니다. 요리사가 둘이나 있으면서 나는 당신 마음속에 대체 어떤 자리인 건가요? 루총재는 이미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녀를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할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혼란 때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윽고 루총재는 짐을 싸 영국행 비행기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컵라면 역 칸에 조악하게 만들어진 우산 손잡이, 조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무렵 샤오구도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미 루총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소파에서 고이 자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조용한 고마워요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샤오구를 따뜻하게도 아프게도 했습니다. 주방에서 더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주문서에서도 그 특별한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루총재도 샤오구가 점점 더 그리워졌습니다. 질링에게 함께 앉아 밥을 먹자 청했지만 질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수년간 요리만 해왔으니 언제나 한 인분만 준비했다고요. 루총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샤오구가 가져온 것은 단순히 요리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일상에서 대체 불가한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스위스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책했고 말마다 비즈니스와 효율뿐이었습니다. 루총재는 훈계를 들으면서 그저 아버지와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다고 빌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업 얘기만 했습니다. 루총재는 그처럼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로
상하이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스위스로 가기 전 딱 한 번만 샤오구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샤오구는 시계를 팔아 지난 과거와 완전히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계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루 총재가 이미 근처까지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샤오구의 첫 반응은 도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바탕 추격전을 벌였고 샤오구는 시끌벅적한 시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루 총재는 잠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시계를 끼고 있는 가게 주인을 찾아 야식과 교환의 단서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샤오구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루 총재를 마주한 샤오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요리를 못하게 돼도 저를 좋아하실 건가요? 루 총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도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감정을 짤 수는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가지는 분명히 안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빠졌다는 것을요. 그녀가 만드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존재하는 방식에 끌렸다고요. 나는 당신을 좋아할지 말지 선택할 수조차 없었어요. 나 섹시해요? 당신은 가장 평범하게 섹시한 사람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무너졌던 두 사람의 감정은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샤오구의 아파트로 함께 향했고 루 총재가 그녀의 손을 잡고 옆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자 노을이 보이는 작은 테라스가 펼쳐졌습니다. 그는 끝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샤오구가 노을을 더 보고 싶다고 했던 말을요. 상하이에 오기 전부터 그는 이미 이웃에게 연락해 서양방의 사용권을 샀습니다. 오직 그녀에게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